스타트 지점. 파동학은 우리가 광전 효과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연속성이야 불연속성이야? 응? 아니 파동학. 아니 파동학. 파동은 연속성을 대변하는 거야 불연속성을 대변하는 거야? 연속성을 대변하는 거지. 왜냐면은 같은 위상끼리 합치면 커다랗게 합쳐지니까. 맞죠? 레이저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동학은 연속적인 성질을 대변하는 거야. 얘네는 같은 동일 위상끼리 합쳐지면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야. 맞죠?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요렇게 동일한 위상끼리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합칠 수 있어요 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속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책을 못 찾나 이 친구가? 자, 연속성을 대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파동학 말고 이제 입자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입자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실험 이름 하나 딱 뭐였죠? 그렇죠. 광전 효과. 혼자 수업해야지. 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험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였냐? 책 없드나? 책 없다고? 일단 앉아. 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빨간빛,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하고 쏴주면 전자를 방출을 하는 실험인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조건에서는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어떠니까? 세니까. 그죠? 세기 때문에 파란색에서는 검출이 되고 빨간색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 이건 뭐 지극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요 빨간색의 에너지를 점점 키우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키우다, 에너지 자체를 키운다는 조금 말이 안 맞지만 에너지를 점점 세게 해서 더 강한 빨간색을 쐬더라도 뭐 결과는 달라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입자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번역할 거냐가 중요했고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도입하면 빛, R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빛알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 알갱이가 많아지면은 에너지의 총량은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총량은 많아질 수 있지만 전체 실제 에너지 자체가 세지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달이라는 걸 도입해서 요 광전 효과라는 것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 보면 전자 한 개가 방출되는 EK 운동 에너지의 맥스 값은 자, 뭐에서 뭐를 뺀다? 의미가 어떻게 되죠? 의미 누구에서 누구의 에너지에서 누구의 에너지를 뺀다? 나 분필 또 깨먹는다. 누구의 에너지에서 누구의 에너지를 빼는 거야? 너희들 한번 경험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녹화가 한번 중단됐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이 새끼들 봐라.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비달, 이람수, 전자, 에너지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이 중에서 EK 맥스는 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이걸 대답을 안 하면은 걔 놀다 온 거야? 뭐야? 야, 누구에서 누굴 뺐는지 몰라서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어? 누구에서 누구 뺀 건데? H? 하 F 의미가 뭔데? 이렇게 자꾸 공부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F 의미가 뭔데? 전자의 에너지가 지금 여기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서 빼냐? 뭔데? 아니 그건 알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고. 자,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하는 거야 좋다 이 말이야.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자, 하지만 우리 봐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더라도 추측은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은 아는데 의미를 모르는 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못하는 게 맞지. 의미는 아는데 공식을 까먹는 게 좀 다행인 거고, 공식은 아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는 그냥 알파벳을 외운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수학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공식은 다 아는데 문제는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왜? 공식이 가지고 의미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요. y는 ax 플러스 b를 알아요. a가 기울기라는 것도 알고, x는 x값이라는 것도 알고, y는 y값이라는 것도 알고, b는 y절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문제를 못 풀까요? 그 직선의 방정식의 생김새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직선의 교차 지점, 교점을 찾아라 그래도 응용을 못 하는 거지. 에이, 어떻게 되죠? 하 F의 의미가 어떻게 돼? 하 F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 하 F? 여러분, 얘 단위가 어떻게 되는데요? 얘 단위가, EK max의 단위가 어떻게 돼? 나 혼자 수업했구나, 지난 시간에. EK max 단위가 어떻게 되냐고, EK가. 줄이잖아, 줄. 에너지니까 줄. 그럼 여기에 뭐 빼기 뭐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뭐 빼기 뭐 들어갈 건데, 뭐에서 뭘 뺐는데 줄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뭐에서 뭐를 뺐는데 줄이 나왔다고. 근데 여기에 진동수 단위가 들어가면 되냐? 헤르츠에서 뭘 뺐는데 줄이 나오나? 도대체? 아니, 뭐 빼기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줄 빼기 줄 나와야죠. 줄에서 줄을 빼야 줄이 나오지. 그거 봤잖아요. 3개 더하기 7m 하면은 뭐 10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뭐 어릴 때부터 막 학습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아주 심각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막? 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는구만. 결석자 있어서 내가 녹화는 정진 안 한다. 아, 이러면은 니네 있잖아. 원활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 앞에 있는 강사가 어차피 알려줘봐야, 어차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밖에 서포트를 못한다라는 거는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니들이 앞에 있는 강사의 의지를 꺾으면 나는 정말 빠른 진도를 나갈 수도 있어. 내가 뭐 한다고 그 노력을 해갖고 수업을 하냐? 아니, 예전에 자기장 때 한번 터진 걸로 아는데 왜 이러지? 이거 복습하면 뭐해? 어차피 모르는데. 이거 전자 몇 개 에너지인데요? 이거 전자 몇 개 에너지죠? 한 개 에너지죠. 이거 비달 몇 개여야 되죠? 한 개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이거 의미가 뭐예요? 1 함수예요. 1 함수. 1 함수 뜻이 뭔데? 금속에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 튀어나오게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값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 여기 축이 무슨 축이야? 여기 축이 무슨 축이야?
여기 축이 무슨 축이야? 진동수 F축이죠. 자, 여기는 무슨 의미가 돼야 돼요? 맞죠? 이런 이미지로 나한테 강의를 따로 맡긴다라고? 과연 내가 승인을 해줄까? 집중해. 돈 준다고 다 강의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자, 여기서 0,0 지나면 돼야인데 안 되겠죠? 요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기 무슨 진동수라고 했죠? 문턱 진동수라고 했습니다. 자, 문턱 진동수 구하는 거 여기서 응용해서 찾으라 그랬어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x절편을 뜻하기 때문에 y에 0 넣어서 넘겨서 문제의 조건에 부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상황을 유도리 있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번데 책 갖다 줄게. 기다려봐. 그 다음에 저거 말고 회로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체크해놔. 아, 2번이 없네. 안녕하십니까. 왜 못 찾아? 딴 데 있었어. 다음 질문하세요. 질문. 아 근데 뭐 이렇게 복습했는데 질문이 있으면 더 이상한 건가? 내가 이 와이즈만에서 방학특강만 8년째 하고 있지만 겨울방학, 여름방학 합치면 16번이거든. 니들이 수업해도 제일 안 좋아, 참고. 나의 머릿속에 이런 기억을 남기지 마. 이미지가 어떻게 될 거야. 다음 질문해 질문. 246쪽에 2번. 자, 그림가는 광전관의 금속판을 비추는 단색광의 세기와 자, 세기, 단색광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맨 마지막 결론이었거든요. 여기 제일 마지막 결론. 우리가 어떤 용어, 여기서 뭐 등장하는 수많은 용어들 중에서 어떤 용어는 사실 고등학교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굿. 자, 빛R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등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R의 수, 자, 이 빛R의 수를 우리는 어떤 용어로 쓰자 그랬죠? 세기, 요걸 빛의 세기라고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단색광의 세기와, 그러니까 단색광을 쐈을 때 빛알의 수와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빛알의 수와 진동수를 동시에 바꿨다. 진동수. 진동수. 자, 진동수라고 하면은 아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빛알 한 개의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와 다는요, 막 바꿨어요. 뭐 이것저것 조건을 바꿔서 0부터 8초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0초부터 8초까지 전류가 쭉 흐르다가 8초 이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8초 이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색광의 세기는 점점 커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달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하나 썼는데 두 개 썼다가 세 개 썼다니까 점점 밝은 빛이 되어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밝은 빛이 되어가는 건데 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왜 밝은 빛이라고 하냐면 밝다라고 하는 거는 정보 처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밝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밝다. 뇌가 하는 거야, 뇌가. 여러분, 밝다라는 건 뇌가 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밝다라는 신호를 받으려면은 시각세포 망막에서부터 전기 신호를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럼 망막에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망막에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빛이 많이 두드러 박았다는 거예요, 망막에. 그러니까 빛 알수가 많으면 망막에서 자극이 많이 오니까 밝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밝은 빛이라고도 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런데 8초 때가 진동수가 얼마였슈? EF0예요. 8초 때 진동수가 EF0니까 우리가 EF0 이후로 전류가 안 흘렀으니까 EF0 이후로 누구를 넘지 못하였다?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 대충 몇 F0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EF0쯤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계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 같은 말이에요. 자, 문턱 진동수가 EF0니까 요 값어치는 EF0. 그러면은 우리가 이람수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금 실험했던 금속판의 이람수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발 1 함수는 줄여야 돼. 진동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하 EF0가 돼야 되는 거야. 하 EF0. 요게 이제 1함수야, 1함수. 응? 맞죠? 1함수.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EF0다. 맞죠? 광전류의 세기는요, 8초 때 가장 많이 흘러. 여러분, 전류의 세기. 이런 거 조금 애매모호한데. 이게 왜 애매모호하냐면, 8초 이후에 흐르지 않았으면 8초 때도 안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그렇네요, 표현이.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잠깐만. 여러분 일단 전류의 세기를 물었단 말이죠. 자, 전류의 세기 하면 전류의 단위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 전류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전류의 단위는 어떻게 되지? 암페어. 자, 전류가 암페어. 그러면 암페어는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시간당 뭐가 지나갔냐? 뭐 퍼 세크? 쿨롱 퍼 세컨드, 그렇죠. 쿨롱 퍼 1초당 몇 쿨롱 지나갔느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류가 세지냐라고 우리들한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1초당 많이 지나가느냐를 질문을 한 것이고 1초당 많이 지나갔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1초당 전자가 많이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걸 물은 것이고 1초당 전자가 많이 지나가려면 빛 아래 수가 늘어나 있어야 동시다발적으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개당 하나씩밖에 못 튀어나와요. 어차피 다 튀어나오면은 여기서 비달이 많아야 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고 또 조는구나. 참 정신머리 하고는. 자, 전류의 세기가 크다라는 말은 1초당 전하가 많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고 1초당 전자가 많이 지나가려면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려면 비달의 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비달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빛의 세기가 셌다라는 걸 뜻하지요. 그죠?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잘 인과관계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내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거니까 이걸 거고, 이거니까 이걸 거고, 이거니까 이걸 거고, 이거니까 이걸 거고, 이거니까 이거여야지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거를 오늘 내가 애들 앞에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이거를 막 외워갖고 왔겠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외워갖고 왔겠어요? 3시간짜리의 코멘트를 다 외워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이 사건의 맥락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이 말을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외워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론을 키울 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전류의 세기가 세려면 비달수가 많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가서 만들어낸 건데, 이거니까 이거구나 라고 암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중간 과정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과관계를 좀 따지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8초 때 비달수가 가장 많은 건 맞죠? 8초 때 세기가 가장 세다고 거의 그래프에서 나와 있으니까 8초 때 비달수가 많은 건데, 8초 때 이후에 안 흘렀다고 했으니까 이걸 뭐 근데 선생님 같으면 그냥 경험상 좀 찝찝하지만 세게 흐르는 거는 맞다. 나 같으면 그냥 일단 그렇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딱 요 지점에 맞추는 거에 대해서 관심 끄라 그랬잖아요, 사실. 맞죠? 딱 이 지점 그 순간은 건 관심 끄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세게 흐른다라는 걸 맞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도 맞고 니은도 일단 맞다고 할게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거잖아요. 이 함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크면은 얘가 크겠죠? 그럼 얘가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4초 때죠. 4초 때. 4F0니까. 그러면은 정답은 일단 5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혹시 정답 맞춰오신 분 있으면 이거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해설지에? 5번이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이요. 270쪽. 왜 이렇게 멀리 가? 2번. 자, 2702번. 다음은 일함수가 2제로. 자, 이번에 여기 일함수가 2제로래, 여기가. 요게 2제로래. 자, 단색강을 비춰서 전자가 이제 나갈 건데,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를 줬어요. 520, A, B, C. 빛을 3개 정도를 쏜 건데, 이거는 다 해보자. 자, 데이터가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다 해보지 뭐. 그런데 이함수는 뭐 다 똑같은 애인가 보죠? 20. 얘도 20. 얘도. 자, 선생님은 요거 이함수 쓴 거예요, 이함수. 이거 앞에 요거 맞춰볼게요. 안 알려줬어요. 근데 최대 운동 에너지가 520래요. 520. 여기 좀 불러줄래? 두 번째 거? 520. 그 다음? 220. 아마 맞추는 거지, 뭐. 그럼 여기가 얼마 개슈? 아이고. 620. 여기 620. 얼마냐? 320. 일단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기 같은 경우는 I, EI, I니까 I가 얼만큼인지 모르는데 지금 누구 세기지? 전류 세기인가? 빛의 세기인가? 빛의 세기? 비달의 수를 말하는 거죠. 자, 비달의 수가 여기가 이제 I 정도라고 할 때 여기에 비달의 수는 요거에 몇 배 정도 돼야 된다? 2배 정도 돼야 된다. 여기는 첫 번째 조건이랑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단색광 A하고 B하고 각각 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지금 다 근거인데,
A랑 B를 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일단은 보시면 둘 다 같은 일 함수를 가진 금속판에 같은 빛 R 한 개당 에너지를 쏜 거예요. 빛 R 한 개당 동일한 에너지를 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에너지는 같았어요. 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은 튀어나간 전자 한 개당 에너지는 어땠다? 같았다. 그죠?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냐면은 빛의 세기가 의미하는 것은 빛 R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빛 R의 수가 2배 많았으니까 같은 시간당 튀어나간 전자의 양이 이쪽이 2배 정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라고 차이점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색광 A의 진동수는 C의 진동수의 몇 배인지 풀이 과정을 자, 진동수는 요거잖아요, 요거. 누구랑 누구야? A하고 C하고. 자, 너랑 너를 물어봤잖아요. 자, 얘는 6E0가 빛 R 한 개당 에너지. 3E0가 빛 R 한 개당 에너지. 그럼 6E0랑 3E0를 비교하는데 요게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니까 진동수 여기를 F라고 한 다음에 여기 몇 F 나와요, 정상이야? 2F 나와요, 정상이야.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라는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죠.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이 없구만. 좋습니다. 그럼 잠시 여러분들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오늘 이제 사실상 마지막 진도가 나갈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해볼까? 왜냐면은 이게 봐봐 2시간가량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지? 마지막 진도가 2시간이 걸릴 리가 없거든. 마지막 단원 진도가. 연력학 서론까지 나가도 되겠니? 일단은 가볼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50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이중성인데 광전효과 마지막에 선생님이 했던 설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무슨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 파동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무슨 실험을 통하여? 방전 효과 실험을 통하여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성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확인이 된 건데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고개가 여기에서 잘 안 벗어나고 이렇게 잘 안 올 때가 있거든. 강의를 하다 보면. 근데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고개가 많이 돌아올 때가 또 있어, 어느 날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표정을 보기가 싫을 때는 주로 내가 여기로 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여기로 딱 돌렸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의욕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보기가 싫어. 아, 쟤는 자고 있네, 쟤는 졸고 있네, 이러니까 막 수업을 이만큼 알려주고 싶어도 어차피 애들이 안 들을 거니까 의욕이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시선이 잘 안 벗어나는 거야. 여기에서. 내 탓이야. 니들 탓이라는 게 아니야. 뭐 니들 탓하는 건 아닌데 유종의 미를 거두란 말이야. 유종의 미를. 응? 예를 들어서 봐봐. 너 1학년이지. 맞지? 1학년이잖아.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물리를 배울 수도 있어. 아니면 3학년 때 수능시험에 다쳐가지고 선생님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지. 맞지? 물론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어. 그러니까 거길 찾아가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나중에 1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따르르릉 했는데 니들이라는 거야. 아, 혹시 물리 수업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 기억에 너희들은 완전 개판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응? 그러면, 아, 예, 그럼요. 도와드려요. 절대 안 그래. 절대. 절대 안 그런다고. 제발. 마지막에 잘해, 마지막에. 굳이 끝났다 하지 말고. 그래서 빛은 파동성, 빛은 입자성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빛만 그러라는 법이 있겠느냐에서 이제 또 의문은 시작되는 거예요. 빛만 그러라는 법이 있느냐? 그러면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던 빛이 나중에 입자적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데요? 입자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입자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입자적 성질을 띠고 있던 애들도 파동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면 빛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물질들이 이중성을 지니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단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50페이지에. 물질의 이중성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이 이제 물질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냐면, 받아들이면 좋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식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식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람다는 P분의 하 해가지고 이 식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유도됐는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도대체 왜 이딴 식으로 갑자기 수식이 뜬금없이 등장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리 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이거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줘봐. 우리가 적어도 물리 원에서는 적어도 물리 원, 적어도 물리 2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궁금해하는 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물리 1을 통틀어서 이런 표현을 써준 적이 한 3번 정도 있을 거예요. 요거 포함하면. 요거 표현 포함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전기 배울 때 선생님이 이제 맥스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때 쿨롱 법칙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쿨롱 법칙. 근데 그 쿨롱 법칙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표현이었고 두 번째 또 언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냐면 저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할 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할 때 선생님 여기다가 그때도 여기 요쯤에다 설명했었는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단원에서도 우리가 원래는 그런 법칙들이 유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공식도 간단하게 써줬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드리고 이렇게 되면 얘가 0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뿌려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보기 싫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번째.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여기에요. 어떤 특별한 지금 근거가 없이 물리 1, 2에서는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배워야 돼요. 만약에 이 공식이 맞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요. 가정법을 써보자고요. 자, 이거라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람다 파장값을 말하는 거죠. 파장값. 자, 얘는 우리가 엄청 앞에서 배웠던 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어치예요. 운동량. 선생님 인터넷 강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플레이 하시면 요 운동량 배울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우리가 역학에서 운동량이 물리 1에서는 조금 좀 허접하게 나오는데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꼭 기억해두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운동량. 그다음 얘는 플랑크 상수. 우리가 알고 있던 플랑크 상수. 얘는 상수니까 그냥 버리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 운동량과 파장이 비례다 반비례다. 운동량과 파장이 반비례라면 이라고 한번 해주자는 거야. 반비례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반비례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실험을 좀 볼 거란 말이지. 총 몇 가지 실험인지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는 게 하나가 있죠.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는 게 있고, 페이지를 넘어가면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실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아시겠지? 이 두 가지 실험을 상상해 보면. 자, 첫 번째는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그 아래 금속 결정 하나를 놔뒀죠? 무슨 금속이래요?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이래요. 니켈. 자, 왜 니켈을 선택했는지 선생님도 뭐 역사적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실험이 이제 잘 들어봐요. 이 아래 니켈 금속을 세팅을 해놓고 유리 진공 용기에 이렇게 세팅을 했죠. 자, 여기서 이 진공 용기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냐면 여러분 요거를 잠시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잠깐만 봐봐요. 뭘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요번 단원을 진행함에 있어 빛을 이용하고 전자가 튀어다니잖아요. 맞죠? 전자의 질량이 크기가 작게요. 굉장히 작죠. 전자의 질량이 굉장히 작으니까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크기가 작게요. 관성이 굉장히 작아요. 관성이 뭐냐?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죠.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의 크기니까 전자가 운동을 하더라도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주변에 아주 작은 힘에도 얘가 반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공 같은 거 던져보세요. 그럼 걔가 뭐 공기 때문에 야구공도 공기 때문에 휘어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클볼 같은 거 생각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뭐 공기의 충돌도 일어나고 뭐 유체적으로 뭐 기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다못해 전자 같은 애들은 공기 입자 하나랑 충돌만 하더라도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하는 첫 번째는 진공인데요. 그 진공이라는 건 전자가 행동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진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자만 이동하게 하려고. 다른 애들이랑 충돌이 일어나면 결과값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진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물리2에서 나와요. 물리2에서 나오고 그 이제 뒤에 현미경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나오겠지만 물리1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빛은 파동성을 가진다고 입자성을 가진다고? 둘 다 가진다고. 맞죠? 그러면은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적 성질, 알갱이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전자하고 빛하고 충돌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그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며.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맞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하다못해 생각을 해봐.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피부에 맞으면 우리 피부 세포에 아주 악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피부에 오래 노출이 되면 까맣게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해수욕장 가서 놀면 피부 다 껍데기 다 날아가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자성을 가지니까 우리가 얘를 하나의 비달, 알갱이처럼 생각을 하면 지나가던 전자하고 충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과값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센서에만 의존해야지 눈으로 보고 실험 결과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본다는 거는 누가 있어야 보는 게 가능한 거죠? 빛이 있어야 보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지. 내가 이 실험 결과를 확인하려고 여기에 니켈 금속이 있고 여기에 뭐 센서를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빛을 쪼여가지고 광전 효과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빛이 쪼인 거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빛은 내 눈으로 들어와야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튄다고 내가 그 전자가 눈에 보일 일도 없고 맞죠? 그런데 내가 이 실험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밝은 곳에서 실험을 하면 빛이 사방팔방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리관에서도 반사가 일어날 거고 유리관을 투과하기도 할 거고 그 진공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공관을 투과한 빛이 전자가 튀어나갈 때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전 효과를 일으킬 빛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빛 정도만 존재하고 어차피 센서가 반응하는 결과를 보고 우린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인간하고 그냥 차단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냥 암실에 가다 놓고 실험한다고 생각하셔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있다 없다? 사실상 없다는 거죠. 전자만 진행하면 되니까. 자, 그 느낌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느낌을 가지고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잘 봐. 전자선이라 그래가지고 250페이지 맨 아래 그림을 보면 아래로 냈다 쐈죠. 맞죠? 전자를 아래로 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빛을 쏜 게 아니라 뭘 쐈다고? 전자를 쐈다고. 빛을 쏜 게 아니라 전자를 쐈단 말이에요. 자, 전자총에서 전자를 쏴서 그 전자가 니켈을 두드러 맞고 사방팔방 튀어서 나간다고. 랜덤으로. 응? 난반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가 난반사가 일어나서 우다다다다다다다다 튄다고. 그런데 실험 결과가 어땠냐면 전자가 반사돼서 튀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가 반사돼서 튄 거는 인간이 결과적으로 해석한 거야. 왜냐면 전자를 아래로 쐈는데 니켈에 그러니까 전자를 아래로 쐈는데 검출기가 반응을 했대 안 했대? 검출기가 반응을 했대 안 했대? 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검출기가 전자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는 아래로 쐈는데 옆에 있는 검출기가 반응했으면 반사가 됐다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내려와서 어딘가로 튈 텐데 여러분 전자 한 개 쏜 거 아닙니다. 우당탕탕탕탕 쏘는 거예요. 이쪽으로 튀어도 상관없죠. 이 센서에서 몇 도에서 계속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몇 도에서 계속 반응하더라는 거야. 여기 세타 각도 50도 가량에서 굉장히 많은 전자의 양이 다수 검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럼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난반사라고 하면 규칙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째 랜덤으로 튀는 거니까. 근데 왜 자꾸 50도에서 이 지랄을 떠는 거지? 이게 궁금했던 거야.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요 니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니켈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전자가 와서 니켈 입자에 부딪혔을 거 아니야. 맞죠? 니켈 입자에 부딪혀갖고 자, 여기 세타 각도로 튀었다 봅시다. 자, 또 다른 전자가 튀어서 똑같은 세타 각도로 튀었다고 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센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요만큼이 뭘까요? 요만큼. 요만큼은 우리가 뭐라 그러게? 뭐, 그림 보니까 좀 기억나는 거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어요. 요걸 각각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경로차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물분자 있죠? 물분자. 물분자는 액체니까 좀 움직인다 치고 얼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음은 우리가 그 육각 구조로 물분자들이 딱딱딱딱 공유결합 하죠? 그죠? 그러면 그 공유결합하는 그 사이즈 알게요? 모르게요? 인간들이? 아, 모른다고? 육각기둥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알아요. 분자에서 간 거리를 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인간들이 아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알아놨다고요, 다. 여러분, 구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구리 간에 공유결합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유결합했을 때 원자 핵하고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알게요, 모르게요? 알아요. 그 정도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니켈이라고 지금 특정 이름을 정해줬잖아요. 니켈 입자 간 거리는 안다고요, 평균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안다, 모른다? 여기를 안다. 여기를 내가 D라고 한번 해줄게요. 그건 나는 몇인지 몰라요. 나는 몇인지 모르는데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D고 여기서 튀어나간 각도가 세타야.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야? 맞아요? 여기가 세타인가 봐. 그럼 경로 차이는 얼마가 나와요? 경로 차이가? 여기? 경로 차이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세타라네.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여기가 세타라고. 여기가 D. 그럼 여기 파란색 길이가 경로 차니까 파란색 길이가 얼마 나오는 거야? 그렇죠. D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잖아요. D 사인 세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세타라고 하는 값어치는 전자에 입사된 각과 입사된 각은 0도죠. 그러니까 전자가 내려온 수직으로 쐈으니까 그 다음에 센서에서 검출 위치를 확인하면 세타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타를 찾으면 이 세타가 찾아진 거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요 세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이 간격 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고 맘만 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D 사인 세타를 찾는 게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거죠. 맞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 도형놀이 한 것까지는 괜찮죠? 다시 여기 본질로 가봐요. 전자총, 여러분 빛을 쏜 게 아니라 누굴 쐈다고? 전자총을 쐈다고. 그치? 여러분 전자총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구조가 막 위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관심을 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자의 질량 인간이 알게요, 모르게요? 전자 한 개의 질량 인간들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전자 한 개의 질량을 안단 말이에요. 2분의 1이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죠? 맞죠? 그러면 전자총이잖아요. 전자총에서 전자가 알아서 나갔겠어요? 인간이 맞춰준 데이터로 나갔겠어요? 여러분 자연에 전자총이 존재합니까? 인간이 전자총을 만든 거잖아요. 전자총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전자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발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전자총이 튀어져 나갈 때 랜덤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맞춰놓은 속도에 맞춰져서 나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속도는 맞춰놓고 쏘는 거예요, 참고로. 아시겠죠?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중에 물리2에서 원래 3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입자 선택, 속도 선택기 해갖고 응용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마저도 좀 사라졌죠. 근데 어찌됐건 2분의 1은 아는 거고 전자의 질량도 알고 전자의 속도는 인간이 맞춰서 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 인간들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출발할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 아는 거죠.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 아는데 전자의 질량도 알고 전자의 속도도 알면 전자의 무엇도 알 수밖에 없는 거니? 운동량도 알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금 쏠 때? 알고 있어. 플랑크 상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얘 상수니까 아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런 운동량을 가진 아이의, 이런 운동량을 가진 놈의 파장이 대략 몇인지 계산은 가능하죠. 여러분, 전자가 파동이라는 게 아닙니다. 전자가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관계식이 맞다면 가정법으로 시작했잖아요. 맞죠? 근데 전자의 운동량 알아요? 플랑크 상수 알아요? 그러면은 요 값을 계산하면 이 파장값으로 환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그 환산된 파장값이 있겠죠? 그 환산된 파장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파장이라는 게 아니라 전자인데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아니까 전자가 가진 운동량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전자가 가진 운동량을 아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 식이 맞다면 전자가 가진 파장값이 계산을 할 거야. 그냥 계산만. 숫자만 찾을 거라고.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딱 넣어서 여기다가 50도를 딱 집어넣어서 계산 가능, 계산 가능, 계산 가능, 계산 가능이잖아요. 그랬더니 여기가 기가 막히게 짝수가 딱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식이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였는데? 이 식이 무슨 조건인데? 보강 간섭 조건이잖아요. 이게 파동에서.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50도를 딱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50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50도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또는 여기가 2 이렇게 정수배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고. 왜냐면 얘를 뭐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실험에 따라 달라요. 쏘는 각도는 달라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50도니까 그 50도를 만족하는 뭐 유일한 정수 하나가 딱 나올 건데 하고 많은 실수들 중에서 정수가 딱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야, 일단은.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단원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연인가? 이거라면 왜 50도에서 많은 다량의 전자가 검출이 됐겠느냐? 왜 하필이면 수많은 방향으로 칠 텐데, 랜덤으로 막 칠 텐데, 하필이면 50도 지점에서 기가 막히게 자꾸 강력한 전자들이 검출이 되느냐? 만약에 이거라면 무슨 현상으로 설명하겠다? 보강 간섭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죠? 보강 간섭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미쳤니? 전자는 입자인데? 근데 전자가 입자인데 전자라는 알갱이가 튀어나가는 걸 우리가 봤어? 못 봤지. 왜? 내가 실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내가 빛 차단시키고 실험할 거라 그랬지? 맞지? 응? 너 눈으로 봤어? 빛이
아니, 전자가 입자인 거? 못 봤잖아. 근데 네가 뭔데 전자가 자꾸 입자니 마냐요. 그렇잖아. 뭐 그런 거야. 진짜로 그런 거라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왜 그거일 거라고 너는 생각해?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뭐처럼 행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파동처럼 행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요.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얘가 입자처럼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안 쳐다보면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개입이 없으면 빛과의 상호작용에 개입이 없으면 애초에 우리는 볼 수 없고 얘는 전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작은 알갱이의 어떤 그 모델링 돼 있는 전자 있죠? 그 모습을 애초에 하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았으니까 니들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데이터로 판단해보자라는 거야, 데이터로. 데이터로. 그래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요 실험을 입증하는 실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파장하고 운동량하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이게 맞다 하면 이 현상이 설명하는데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50도? 보관간섭이니까 50도. 보관간섭? 왜 어떻게 전자가 보관간섭을 해? 알갱인데. 자꾸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아면 가능하잖아. 어떻게 전자가 파동이야? 네가 봤어? 못 봤잖아. 그러니까 안 보고 있을 때 파동처럼 행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네가 봤어? 못 봤잖아.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안 쉴 거야. 이거 끝나고 다시 해줄 거야. 그러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시간 할 거니까 이것만 마저 들어. 봐봐. 금방 끝나요. 여러분 X선이라고 하면은 대놓고 파동의 입자야. X선? 대놓고 파동의 입자야. 어려운 질문이었어? 말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응? 입만 뻥긋뻥긋, 야, 마스크 써서 입 뻥긋뻥긋 하는 것도 안 보여. X선은 파동이야, 입자야? 파동이야. 맞지? 이 X 같은 놈들아. X선은 파동이야. 아시겠죠? 파동. 그럼 요 파동이라고 하는 걸 위에 금속 박, 얇은 거죠. 금속이 굉장히 얇은 거예요. 왜 얇게 만들었어요? X선을 어떻게 하려고? 통과시키려고 얇게 만들었겠죠. 그럼 통과할 때 요 X선을 뚫고 X선이 이 금속박을 뚫고 갈 텐데 이 금속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원자들의 결합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겠죠? 우리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앤트맨을 생각해봐. 그거 줄여가지고 작아진다는 거 아니야. 맞죠? 빈 공간이 훨씬 많으니까. X선이 여러분, 파동 에너지가 작은 틈을 통과하면 뭘 하게 돼 있죠? 회절을 하게 돼 있죠. 맞죠? 그러면 X선이라고 하는 게 회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금속박에 구멍이 하나겠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회절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 또. 이중슬릿 실험처럼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느낌상 보면. 물론 이거는 이 개념이 원래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간섭문이라는 개념하고요. 회절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은 그냥 똑같이 생각하세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응? 자, X선 파동 에너지가 와서 금속박에서 회절을 일으켜서 그 회절된 에너지인 X선이 스크린에 무늬를 만들 건데 아주 신기한 무늬 하나가 생겨요. 뭐 신기한 건 아니에요. 원래 나중에는.
뭐 여기 뭐 밝고 어둡고 밝고 뭐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아주 신기한 간격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 무늬가 교차로 나타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맞죠?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무늬 사이에 간격이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간섭무늬라고 가정하면 그 간섭무늬 델타 X는 우리 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 물론 이중 슬릿은 아니에요. 이거 물론 이중 슬릿 실험은 아닌데 어차피 그 데이터랑 거의 뭐 비례반비례는 똑같으니까 만들어봐요. 델타 X는 내가 이거 꼭 외우라 그래갖고 여기다 별표 막 졸라 많이 쳐준 거 있었어 예전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2분의 L 람다라는 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원에서는 얘가 진짜 필수예요. 얘는 진짜 필수인데 물론 얘는 이중슬릿 실험은 아니지만 이 식을 그냥 결과를 좀 따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 사이의 간격은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럼 여러분 봐봐. 요 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무슨 의미였는지 기억나요?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이 D였어요. 그 굉장히 작았어.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얘는 여기 이제 뭐 이 구멍들이 있잖아요.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뭐 구멍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구멍의 크기예요, 이거는. 원래는 뭐 구멍의 크기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 L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였지? 요거랑 요거 거리였어요. 요게 L이었어요. 요게 L. 근데 요 람다는 뭘 쓰는 거죠? 누구 파장? X선 파장 쓰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X선 파장 알게요, 모르게요? 알아요. X선 파장 알아요. 그 다음에 D는요, 이 금속박이 알려주는 거니까 금속박이 어떤 금속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 D 값은 아는 거예요. 이 L값 모르겠어요. 이거 인간들이 이거 설치하는 건데. 이건 아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요 정도의 금속을 사용하고, 요 정도의 X선을 사용하고, 요 정도 L이라는 거리로 세팅을 했더니, 요 정도의 무늬 사이의 간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데이터로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이게 꼭 등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고 이렇게 실험해보자는 거야. 자, 불을 다 꺼야 돼. 여러분 빛이 개입하면 안 돼요. 자, 동일한 금속박을 설치하고 여기에 센서를 설치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 누구 센서냐면 전자가 부딪히면 반응하는 센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실험과 동일한 L값을 설정하고 동일한 금속 박을 설정을 하고 이번에는 빛이 아니라 안타깝게 누굴 쏠 거다? 전자를 쏠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전자총을 이용해서 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자총을 이용해서 쏴요. 자, 그러면 전자의 총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전자의 질량 정해져 있는 거고 전자의 속도는 총에서 결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값에다가 X선 파장을 집어넣읍시다. 알겠죠? X선 파장을 집어넣고 플랑크 상수로 나눠서 역수를 취하면 운동량 값어치로 환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운동량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운동량 값은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자, 그러면 운동량 값을 X선 파장 집어넣고 계산해서 얘를 찾아요. 그러면 그 값을 전자의 질량으로 나눠요. 여러분 P가 MV니까 지금 이 값을 이용해서 요걸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자를 쏠 거잖아요. 그럼 전자의 질량으로 나눠요. 그러면 몇 미터 퍼 세크로 쏴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미터 퍼 세크로 전자를 쏴야 X선의 파장값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겠구나라고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속도로 여기다가 빵 해서 쐈더니 무늬 간격 이거랑 똑같이 나왔다. 이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무늬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게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무늬 있죠. 동글동글. 알겠어요? 동글동글. 그러니까 X선은 이제 투과성이 강하니까 이 실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험의 결과가 과연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그럼 여러분 거기 251페이지 뭐 아래 보면은 뭐 시야 확장 이지를 해놨잖아요. 그거는 물리2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2에서 하자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앞에 이 두 가지 실험의 의미가 뭐냐. 이거라면, 이게 맞다면, 이 식이 맞다면, 이 두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석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질량을 가진 입자를 쐈는데 와 어떻게 회절무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파동처럼 나왔지? 왜 하필 50도 지점에서 이렇게 강한 전자들이 발견되지? 아, 이 식이 맞다면 질량을 가진 입자도 파동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또는 간섭의 조건들을 이용해서 파동처럼 해석을 해보면 이 실험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결과를 해석하면 가정이 맞는 것이지. 번호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번호가 1, 2, 3, 4, 5 5개가 있으면 저는 정답이 4번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4번이 맞아요. 그러면 가정이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뒤에 뭐 자질구레한 문제 몇 개 확인만 하시면 뭐 마무리는 되거든요. 사실 진도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연력하게 에너지 쏟고 가도 돼. 상관없거든. 그러면 선생님 월요일 수업 계획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죠. 왜냐면 앞에 하려다가 못한 게 또 있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